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두는 안을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국 법관회의에서 대다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사건의 중대함을 생각하면 법원이 먼저 나섰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전담부를 두자고 밝혔습니다. 별도 법원이 아니라 법원 내에 별도 전담부를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한 겁니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닌가. 법원 내 지식재산권을 맡는 전담재판부가 있듯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두면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1심에 이어서 사실심이 이루어질 항소심까지 전담재판부 구성을 고민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빠른 시간 내에 내란을 단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사흘 전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못 박은 데 이어 여당 지도부까지 보조를 맞춘 겁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한 위원장은 또 12.3 내란은 조직적 국가 전복 시도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치보복재판부나 다름없다고 맞섰습니다. 3권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반헌법적 선언이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는 발상은 결국 선출 독재로 귀결될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 전담부를 다른 전담부와 단순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무모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위헌성을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여당은 사법부가 먼저 나서라고 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을 놓고 사법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7시간 반 동안 진행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선 대다수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제도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만드는 것이라며 배당의 무작위성이라는 기본 원칙마저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헌이 아니란 정부, 여당과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가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 전담재판부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 같은 사법부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어제 내란 특별재판부 검찰개혁에 대해서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위헌이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네.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내지는 뭐 내란 전담재판부를 비법조인으로 구성하겠다는 건 아니고 기존의 판사들 중에 이제 선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헌법 조항에는 합치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관 중에 재판부 구성이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그 사법권이라는 것이 그 모든 권력은 사실은 인사권에서 나오는 건데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복수를 추천해서 그 뭐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고르도록 하는 게 사법권을 가진 대법원의 어떤 본질적 권리의 침해냐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은 절대 아니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고 이게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막상 설치했을 때
실익이 무엇이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헌정사에서 중요한 재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도 있었고,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있었고, 굵직굵직한 재판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담 재판부나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실은 1961년도 이후에 그 이후에는 최초로 이제 어떤 전담 재판부나 특별 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인데, 이제 재판 결과를 어떻게 승복을 받아낼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엔 이런 논의가 여기까지 온 게 네. 사실은 한 사람 때문이에요. 지기현 판사 한 사람 때문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예. 이번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 아무 논란 없이 다 재판 진행되고 예. 선고 나고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왜 이 난리냐? 재판장이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리면 그 한 사람이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귀현 판사를 감싸는 법원이 더 이상하다. 아니 그러니까 더 수상하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 특별재판부 얘기가 더 진전되기 전에 사법부의 어떤 자정 기능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감찰 결과 내놓고 감찰 결과에 따른 인사조치 내지는 재판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잇따르면 더 이상 논의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게 뭐랄까요. 이게 자율적으로 정화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타의에 의한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언제까지 구중궁궐 앞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면서 그냥 지금과 같이 지낼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위헌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법원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네. 이제 각을 좀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뭐 중앙일보도 오늘 보니까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뭐 이런 사설을 쓰면서 일종의 이제 조희대 대법원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법원이 이렇게 나온다 한들 국회에서 또 이걸 멈출 리 없고 대통령의 뜻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는 가는 거다 이렇게 또 봐야 될 여지는 없겠습니까? 누가 얘기하시는 게 좋을까요? 요새는 뭐 입법이 얘기가 나오면 네. 순식간에 입법이 통과가 돼요. 사실은. 네, 네. 맞아요. 뭐 이게 어제 확 통과됐어요. 어제 통과됐잖아요. 본회의에서. 덧센 특검법 바로 통과됐습니다. 네. 요새는 뭐 한 달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얘기 나오면 네. 쫙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이 의외로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는 이제 입법을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죠. 법원 조직법이라는 걸 통하는데 근데 제 견해로는 거기서의 조직과 구성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신설법원을 설치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인천 서부지원인가요? 인천지방법원 어디 검단 신도시 쪽에 새로 지금 짓고 있는 법원이 있는데 그런 어떤 어느 지역에 어떤 법원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구성과 관련한 거는 입법사항인 게 분명하고 다만 그 법원의 재판부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채울 거냐 이게 과연 입법사항이냐 네. 요게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란은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사실은 그리고 법원은 결사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전선을 확대하면 안 돼요. 전선을 확대하면 불리하다. 그래서 지금 뭐 검찰개혁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정부조직법 안이 나와서 검찰청 폐지는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만 저는 늘 주장해요. 한 번에 하나씩 하자. 하나씩 하고. 한 번에 여러 개 하려고 하다가는 이게 의외로 벅차질 수가 있다. 예. 그 원님 키포인트는 법원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굉장히 그 반대를 세게 할 거다 이렇게 예고편을 띄우신 건데요. 예. 그 우리 김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법원장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내심 법원장님 중에서는 지금의 사법개혁 방향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임명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그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현직 검사들이 특검 제도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이제 특검 제도가 생기니까 오히려 특검에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네, 특검 자체가 굉장히 어떤 검사들의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뭐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가 되는 건 굉장히 큰 영광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관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법원이 반발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그 지금까지의 어떤 기득권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양보를 할 수 없다라는 건데 결국 모든 것에 선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지거든요. 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여론이 조금 더 강화되면은 사실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러한 여론이 강화되는 과정 자체가 지금 절차라든지 진행이 잘못되고 있는 현재 재판부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인, 시그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진지하게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는 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하여튼 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란 특별 재판부 여기에 대해서 이거 뭐 위헌 요소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는 그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얘기고 이제 뒤에 얘기는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보안수사라든지 보안수사권 관련한 얘기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그런 거예요. 어제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죠. 최근에 정치가 사법에 종속이 되고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일단 갖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의 판단을 한다. 그래서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입법부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국민의 의지가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길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여당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힘을 실어준 게 아니고 헌법의 근본 해석이에요. 행정부도 사실은 국회에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저는 입법부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지 국회의 고유 정체성이 아닙니다. 국회는 대의기관이지 입법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 혹은 뭐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뭐 입법부가 뭐 작은 부분에 대해서 뭐 변화를 좀 줄 수는 있지만 크게 설계 내지는 골조 같은 경우는 결국 헌법에 의해서 다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재판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다 헌법에 있는 건데 헌법을 차라리 좀 뜯어 고치면 몰라도 그 현재 헌법 체계 안에서 이렇게 사법부를 좀 흔들 수 있는 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잖아요. 접니다. 제가 괜히 오래 시간 얘기했군요. 얘기를 해야죠. 네. 이제 한번 좀 해주세요.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거 저는 100% 동의해요. 네. 국민, 여야, 뭐 검찰의 얘기를 다 듣고 감정을 빼고 그리고 차분하게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자. 이걸 먼저 하고 뭐 얼개라는 표현 쓰시잖아요. 뭐 중수청을 어디다 두는지 이런 문제들 포함해서 나중에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일부가 먼저 결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는데 그 1년 후에 정말 지금 정한 원칙대로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토론을 정말 하신다면은 많이 바뀔 여지가 있다. 일단 거기까지고 이 위헌성에 대해서 이런 말 자체 나오는 것부터가 위헌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위헌 여지가 없으면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삼권 분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헌법에도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입법권에 의해서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라라고 이제 강제한다고 할 때 그 사법권의 침해가 있냐 없냐 판단할 때 당연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위헌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위헌으로 판정이 나느냐 안 나느냐 별개로 하더라도. 그다음에 과거의 예를 볼 때 우리 헌정 48년부터 시작됐다고 봤을 때 3번의 특별재판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반민특위, 3.15 부정선거, 5.16 반혁명. 그런데 재헌헌법에는 특별재판부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넘어갔지만 그때도 비판이 많았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개헌을 해서 거기에 붙이게 넣어서
사후적으로 이거를 위헌성을 조각해주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만큼 그때도 특별재판부라는 거 만드는 것에 대한 위헌성을 상당히 깊게 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21세기 훨씬 지나간 이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내란이라는 것을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단죄하느냐는 부분에까지 가면 이게 혁명적 상황이냐? 전두환 노태우 관련해서도 그냥 했잖아요. 그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특별재판은 됐어. 그러면 재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헌 법률 제청할 겁니다. 무조건 하겠죠. 예, 그럼 재판이 정지될 수도 있고 만약에 위헌이라고 나오면 재판이 무효가 돼요. 그 생각은 안 합니까?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별재판부에서 만약에 뭐가 나왔어. 그런데 그냥 해도 나올 거를 특별재판부를 굳이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뭐가 나왔다고 하면 정당성에 대해서 시비 걸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괜히 건드려서 문제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독대를 버리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지적하는 우려들은 구더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안 생기게 해야죠. 최대한 안 생기게 하는 것들은 위헌성이 없도록 법률적 제도적 부분을 마련하면 될 문제라고 봐요. 다만 어제 위헌이 내란 재판부가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법률가로서 해석이라고 봅니다. 사실 헌법 110조에서 얘기하는 법원의 설치 금지 조약, 특별법원은 군사법원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 특별법원으로 내란 재판부를 보는데 재판부는 전담 부서예요. 전담 부서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실상 사법행정이라든지 입법행정의 영역이다. 결국에는 사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성의 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이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고 그 부분은 입법부에서 잘 위헌적인 요소를 덜어내고 운영을 한다면 저는 이게 위헌 논란까지는 갈 거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세월호에서도 저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고요. 대부분 지금 대다수의 큰 사건 같은 경우는요 전담 재판부를 만듭니다. 사법부에서 결정해서 금융범죄라든지 이런 거 큰 것들은 전담 재판부 합의부를 만들어서 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위헌 논란까지는 아니고 사실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부분들을 이렇게 해칠 수 있는 이런 내란의 어떤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지금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좀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상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하는 거고 이게 위헌이 아닐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차라리 그냥 되고 나면 대법원에서 가는 거예요. 사실심을 하고 나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면 다 필터링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란 재판부 자체가 대법원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뭘 이렇게 논박이 있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 반민특위 그 해방 직후에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반민특위가 왜 실패했느냐? 그 재판 판사들 누구예요? 일정 강력기 때 판사들이 그대로 앉아 있었던 거야.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 때 임명된 판사들이 대법원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신뢰가 떨어진다는 그런 논리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대법원이 스스로 해결하면 이런 이야기 저는 안 나왔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윤희석 대변인처럼 반대로 그러면은 이건 혁명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권 분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윤희석 이권 분리 시대예요 지금이. 이 특별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무죄가 나와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그럼 망하는 거야. 그 책임은 특별재판부 밀어붙이는 그 결론은 그거잖아요. 거예요. 재판 결과를 예단을 하고 그런 재판 결과 나오면 안 되니까 위헌이고 뭐고 간에 우리가 원하는 재판부를 만들어서라도 결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윤희석 대변인하고 저하고 반대가 되는 게 윤희석 대변인 생각은 너네가 원하는 재판을 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 입장에서는 재판 결과가 뻔한 재판을 해야 되느냐라고 의심하는 거고 의심이 있으면 제3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게 민주당이 지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당과 다양한 의견들이 접목되어서 공정한 재판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면 되는 재판 결과가 매우 뻔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재판 결과가 의심된다고 해서 재판부를 바꾸자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있잖아요. 제 얘기는. 그래서 법률로서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을 어떻게 법률로 바꿔요?
헌법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니 사법권이 법원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법원에 101조에. 이거를 국회가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권 분립하자는 얘기라고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너무 주장이 세요. 제가 계속 참았는데요. 네. 이해를 못하는 게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직위원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이에요. 그거는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사법권이 그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국회 사무총장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어떡하지? 그거는 재판을 열어가지고 바꿔요? 그런 발상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직위원 판사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재판이 이상하게 갈 것 같으니까 특별재판부 만들어 직위원 같은 사람 빼고 누구가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을 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판을 해서 뭘 어떻게 때렸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에 41% 저희 당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 논리적으로 했다고 쳐도 그거 이상한 재판부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 상권 분립이라는 걸 굉장히 경직되게 해석하는 경향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 자체가 헌법 태도를 넘어가잖아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황당한 예를 들어 볼게요. 개헌은 누가 합니까? 개헌 주체들은 국회하고 국민들이죠, 그죠? 국회가 개헌해서 헌법재판소 없애자고 하면 위헌입니까? 국회가 가지는 절차가 있는데 국회가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권한을 갖고 있는 개헌을 거예요. 하면 되겠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회 법사위는 왜 있습니까? 직위원하고 그다음에 조의대 불러다가 재판 당신들 불공정할 것 같으니까 이거 좀 바꿔봐 이런 이야기 못 합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국회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권 분립 이야기하는 게 상권 분립 그러니까 세계가 따로 놀아가지고 아무 말도 서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 견제할 수 있다. 서로 견제가 아니고 압도적으로 국회가 견제와 감시하도록 그 권한을 주고 있어요. 130조 헌법 중에 대다수의 내용들이 국회에 관한 이야기고 민주주의와 정치의 내용이 대다수가 들어있어요. 사법행정은 입법부가 그러니까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잔소리하고 그게 원래 그래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법원이 그걸 안 듣고 있잖아. 대법원은 그럼 인사권만 있어요. 대법원은 그러면 역사적 정치적 판단,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한 판단들 안 합니까? 헌법이라는 것이 전부 다 가치의 문제지 규정화돼 가지고 규칙처럼 매뉴얼로 다 돼 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법원장 정도 되면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특별한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거고 저는 윤희석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점을 찾아야 돼요. 보완점. 혹시 그 3권이 서로 이제 저희는 교과서에서 배울 때 서로 견제한다고 배우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법은 어떤 뭐 재판 등을 통해서 뭐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거고 또 행정부는 뭐 어떤 뭐 처리나 아니면 이제 직접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또 뭐 서로 견제하고 그다음에 국회를 그건 잘못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국회를 견제하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만이 견제할 수 있습니다. 국회를 견제하는 그렇죠. 국회의원의 개인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은 그건 개인으로서 범죄 행위로서 사법부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행정부도 뭐 검찰이 있고 수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국회라는 기관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상호 견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상권 분립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동동하는 줄 아는데 헌법의 내용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분량도 보시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너무 삼권 분립을 마치 무슨 신앙의 영역인 것처럼 이렇게 분립되어 있는데 하지만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크기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입법부가 압도적으로 더 강한 힘을 갖는 게 맞다.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분립이라는 단어를 긍정하시고 크기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무리 크기의 차이가 있더라도 분립, 따로 독립돼 있다고 하면 사법부가 갖고 있는 사법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 말씀하셨는데요. 뭐 다른 복잡한 얘기 떠나서 헌법 101조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어떨까 해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거기에서 말하는 사법권이 과연 뭘 의미하느냐. 국회에서 지정한 판사에 의해서 뭐 1심이 나와도 2심이 나와서 대법원에서 나중에 하라. 그런 것까지 헌법에서 예정을 하고 그거를 넣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직위원 얘기도 좀 해야 되는 게 직위원 판사? 직위원이 구속 취소를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또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데 걸석 재판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또 이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이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어떻게 되지? 중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내란을 잊게끔 만들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리고 구속 취소가 보통 일이었습니까 당시에? 네. 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기현 판사의 어떤 합작품으로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가 밖에 풀려나서 나중에 구속됐던 그런 상황을 연출했던 판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뭐가 좀 미심쩍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무죄가 판결을 만약 해버린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사법부의 어떤 독립과 권한이라고 존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일까? 네. 라고 봤을 때는 무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구속 만료가 이제 곧 생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위헌법률 신청 헌법소원을 해놨는데 저는 이번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국민들의 좀 불안함을 최소화하는 네. 차원에서 입법부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아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네. 헌재에서 8대0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근거를 좀 주는 거예요. 다 따라야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대해서 100% 국민들이 100% 만족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러고 윤 대통령 탄핵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조계대선 열은 거고 거기서 우리는 져서 여당에서 야당이 됐고 네. 국회 의석도 적으니까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을 버티고 있는 건데 서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때 문영배 재판관 이상했고 뭐 이미선 재판관 이상했고 뭐 이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왜 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대변인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네. 아니 뭐 맨날 1, 2만 있다면서 공격만 해. 1위는 없어요. 1위? 3사도 있고 논리적 구성이 맞아요. 자, 그러면은 문영배 재판관 문제, 이미선 재판관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들을 원래 헌법은 그렇고 이 법률적 구성 방식은 그러니 그대로 놔둘까?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윤희석 대변인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그럼 고쳐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우리 헌재도 마찬가지고 모든 위원회 이런 추천 방식이 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 추천하잖아. 그렇잖아요. 네. 민주당은 누구 3명, 국민의힘은 누구 3명 추천하잖아. 뭐 그렇겠죠. 사실 민주주의는요. 엄청난 비토권이 보장돼야 돼요. 네.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안 돼가 돼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극단에 있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분 이거 명예훼손 아니죠. 이진숙이 있으면 안 되지만 좌진숙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극우진숙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극좌진숙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우리 윤희숙 대변인이 우려하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알겠지만 그런 방식들을 바꾸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광범위한 비토권을. 좋습니다. 그걸 왜 지금 바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또. 헌법재판소 탄핵할 때는 탄핵 심판할 땐 나도 그럼 지금 바꾸자. 왜 지금이야?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지기현. 그나마 시간이 좀 있고 지기현 때문에. 그때는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문 뭐 이 뭐 이런 분들 계셨고 정 뭐 이런 분들 계셨잖아요. 지금도 계시잖아요. 네, 정영진 아니죠. 헌법재판관 아니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들은 언제든지 논리에 따라서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윤희석 약속을 하고 임기를 두고 대법원이 있고 이렇게 이 헌법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다 혁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특별하게 한번 바꿔보자는 일상 상황은 아닌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대법관들이라든가 무슨 고위 법관들 검사들 분류할 때 극우 성향이니 아주 진보적 성향이니 이런 평가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양극단에 있는 사람은 안 해야 돼요, 사실은. 비토권이 매우 보장돼야 된다. 매우 보장돼야 되는 거고. 네, 지기현 조이대 이 두 분은 사실상 조금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저는 의심이 돼요. 지기현과 조이대 두 사람은. 조이대 법원장이 당시 어땠습니까? 똑같은 얘기하고 선거가 중간에 이거는 사법권의 독립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문영배 뭐 이미선 그다음에 뭐 그 우파 성향의 그 나눠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행위가 발생한 거 없었어요. 하지만 지기현은 행위가 발생한 사람입니다. 구속 취소라는 행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람 너무나 부적절하다. 저는 그래요. 조이대 대법원장도 그렇습니다. 행위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어떤 판결을 하게끔 선거 영향을 미치려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했던 행위를 했던 것과
성향이 의심스러운 거는 다르다. 저는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얘기한다고 봐요. 서용주 소장님 그리고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님의 2차전은 오후 3시부터 YTN에서 이어지거든요.